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한이가 1년 동안 단기 선교 잘하고 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한이가 이제 단기 선교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깨달은 것도 많고 또 이제 사역도 잘하고 또 이제 그 참 캄보디아에서 품을 수 있는 꿈들도 갖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꿈들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이름을 얻게 하시고 더욱 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최중선 귀한 청년이 주의 교회에 등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축복해 주시고 저가 정말 주의 교회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한 가족 되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생활할 때마다 성도들과 교제할 때마다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판에 새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번에 이제 8.15 광복절을 지나면서 애국에 관한 문제를 전주와 또 이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사실 이 애국이 되게 어려운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또 국가 안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각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국 신화가 있죠. 뭐 고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환인이 있고 환인의 셋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환웅. 그래서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뭐 이렇게 또 뭐 운사 무슨 뭐 우사 뭐 이렇게 뭐 또 데리고 내려왔대군요. 그랬는데 이제 곰이랑 호랑이가 와서 사람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마늘만 먹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마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제 마늘은 아니고 달래일 것이다. 마늘이 들어온 게 여러분들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온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먹고 이제 견뎌서 이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다. 호랑이는 못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게임이었었어요. 호랑이는 뭐죠? 초식이에요, 육식이에요? 육식이잖아요. 곰은요? 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웅이 딱 봐서 내가 볼 때 곰이 더 이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이제 낳았는데 그게 단군이다. 따라합시다. 뻥이다. 구랍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신화죠.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론도 많고요. 뭐 제일 오래된 게 이제 로크가 그랬나요? 휴미 그랬나? 사회계약론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과 이 정부랑 이렇게 계약을 맺어 가지고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 아주 재미있는 이론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 도둑놈 이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대 시대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농사 짓는 사람도 있지만 또 도둑놈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목민들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근데 어쨌든 곡식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을만 되면 이제 털러 왔답니다. 쭉 털러 이제 이렇게 돈동네 되면서 탁 털어가지고 그걸로 또 1년 살고. 근데 어느 날 어느 애가 털러 딱 내려왔는데 곡식이 없는 거예요. 왜 없나 봤더니 어느 놈이 먼저 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털어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뺏을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제일 어른을 불러다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먼저 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계약을 맺자. 무슨 계약이냐면, 내가 그 놈을 물리쳐 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만 바쳐라. 근데 백성들이요, 이놈이 뺏어가나 저놈이 뺏어가나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덜 뺏어가는 사람이 더 좋죠.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더 큰 도적이 지금 작은 도적을 물리치고 자기 수하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시작이 됐다. 근데 여러분, 이 이론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데 되게 지지를 받아요. 지금 국가가 도둑놈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죠. 국가가 여러분 도둑놈이죠. 여러분, 이 국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그렇게 많다고 세금도 그렇게 많이 떼어가요. 다 떼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공인된 도둑놈이 사실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체제 안에 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애국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의병들 굉장히 많았어요. 의병대장이 누구죠? 곽재우, 뭐 이런 분들이 의병대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병들이 국가를 위해서 싸웠을까요? 자기 마을을 위해서 싸웠을까요? 이 질문 잘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의병도 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의병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내 마을 지키려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냥 구경만 했어요. 뭐 잘하나 보다, 아이고 싸우네,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 일본 놈들이 마을에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사람 잡아가고 물건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만들어진 게 의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국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유럽은요, 여러분, 결혼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함부르크 왕가가 세계에서 제일 큰 왕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함부르크 왕가가 뭐예요? 여러분, 독일의 오스트리아 이쪽에서 세워진 왕가인데, 얘네들이 결혼을 잘했어요. 결혼을 하면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영지와 부인이 가지고 있는 영지가 합해져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더 많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유럽의 거의 3분의 1을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날 이 나라 됐다가 어느 날 보면 저 나라 됐다가, 뭐 이놈이 되든 저놈이 되든 또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되니까 전쟁이 나면요, 기사들만 전쟁했어요. 그렇죠. 국민들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누가 지배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은 기사들만 했습니다. 시민들이 나가서 전쟁을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요, 나폴레옹 때입니다. 나폴레옹은 어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프랑스 혁명으로 부르봉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왕조가 없어졌어요. 나라는 있는데 왕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침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오스트리아가 중심이 돼서 막 침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군사를 조직을 해요. 그때는 이제 시민군이에요. 자,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폴레옹 때부터 사실은 여러분 시민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전 때는 시민군 없었어요. 여러분들, 전쟁을 하면 항상 귀족들 얘기입니다. 귀족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지, 국민들이 솔직히 여러분 그렇죠. 누가 대통령 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한테 평안만 주면 되고 우리 거 덜 뺏어가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동의 잘 안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팩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애국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애국이요, 일종의 신앙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애국심에 호소하면요 다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이 아니죠, IMF 때 금 모으기 했잖아요. 나도 지금까지도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어머니가 금 해준 거 그냥 그때 다 갖다 바치는 바람에 한번 차보지도 못하고 뺏겼다고.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위기에 있다고 금을 모아요?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일본 고시엔 야구 대회에서 한국계 학교가 우승했다고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난리가 날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학교가 물론 세워진 건 제일 동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학교 학생들의 90%가 일본 사람이고 야구 선수들 중에 90%가 일본인인데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 한국계가 우승했다고 그냥 뭐 막 난리를 치고, 또 반면에 또 이제 또 험한 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또 그냥 또 난리를 저 한국 뭐 이렇게 하고, 난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일본의 학교면 일본 말로 교과를 바꿔야지 왜 한국말로 교과를 해요? 난 솔직히 그거 별로 썩 마음에 안 들어. 교과 내용도 웃기더라고요. 동해 건너서 무슨 뭐 저기 그 야마토 땅이 어디냐면 그 야마도 그 이제 일본 최초에 생겨진 그 쇼군의 왕국이거든요. 뭐 제일 오래된 데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고베 근처 어디라 그래요. 난 그 말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비록 학교는 제일 동포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러나 일본에 있는 학교라면 일본 말로 교과를 만들어야지. 그거 왜 한국말로 교과를 불러가지고 괜히.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고시엔 야구가 일본에서는 최고의 야구입니다. 고시엔 야구에서 우리 한국 그 이제 제일 동포가 세운 학교가 우승에 따라서 우쭐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관심도 없구나. 여러분 그게 이제 잘못된 애국심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런 애국심이 조금 오도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 36년의 지배와 6.25를 거치면서 나라가 절단 날 뻔했던 이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이 애국이 우리 존재랑 같이 엮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애국이 신앙처럼 되어져 버렸죠. 전 그럼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고 해가지고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예전부터 꽤 아주 유명했던 글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년 넘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애썼던 분이 남긴 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되죠. 부강한 나라가 돼서 그냥 일본도 그냥 다스리고 중국도 다스리고 그냥 몽고도 다스리고 필리핀도 다스리고 그런 나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문화가 다시 말하면 깨끗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도 행복하고 내 주변의 나라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김구 선생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애국이 무엇인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애국이 거의 신앙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의 애국의 목표는 여러분 강대국이 아니고요, 여러분 강한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애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에 애국은 증오입니다. 미워하는 게 애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국민들 이렇게 마음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보세요. 서로 무슨 뭐 친일파다, 무슨 뭐요? 종북 뭐다, 무슨 막 이러면서 서로를 그냥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씌워지고 나면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증오가 애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증오를 애국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옛날에 1984년이라고 하는 조지 오웰이 쓴 책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때 그 책을 읽었습니다. 대학 때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동의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그 독재가 있었고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제 빅브라더라고 하는 독재자가 온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막 이런 얘기들, 뭐 그런 얘기에 되게 동의를 했죠. 근데 그때 한 퀘스천이 갔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증오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10시만 되면 2분 동안 증오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10시만 땡 하고 울리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냥 으악 소리 지르고 누구 죽여라 그냥 2분 동안 해야 돼 무조건. 이게 증오의 시간이에요. 그 당시는 이제 나라가 셋으로, 이제 조지 오웰의 책에 보면 나라를 셋으로 나눠요. 이 아시아권, 오세아니아 아시아권, 그다음에 유럽권, 뭐 미국, 이 셋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국경에 분쟁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증오의 시간에 그냥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은 그 증오의 시간에 온 국민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독재의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그 자유가 침해되는지 아느냐? 저 원수 때문에 그렇다. 저것들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다. 이게 증오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증오는 애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증오는 공산주의의 모판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모태똥이 했던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그냥 막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증오심 속에 뭘 만드냐면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이 이용하는 전가의 보도가 증오입니다. 증오되는 사람을 하나 만들어요. 미워하는 걸 하나 만들어요. 어떤 구실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 증오를 부추기면 국민들이 자기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희생해 가면서 거기에 따르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걸핏하면 그냥 사람들한테 친일 뭐 외교 친일 뭐라 그러면 뭐 아무튼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무슨 뭐 꼴통 보스라고 뒤집어 씌우고 막 이래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에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증오는 애국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나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애국의 모습을 두 가지 지적합니다. 첫 번째가 선민의식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여러분, 이게 잘못된 애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좀 심하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요, 80년대 90년대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얼마나 학대받았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였었죠? 뭐 배웠어요? 욕부터 배웠어요. 욕부터. 매일 욕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무시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사회가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그런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신사의 나라인 척하고 그러는데 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외국인 근로자들 함부로 대했는데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죠. 뭐 IQ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 무슨 뭐 여권 파워가 세계 최고다, 선진국이다, 잘생겼다,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우쭐하는 게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는 생각 갖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특별해요? 여러분 다 똑같이. 다만 좀 열심히 살아서 이제 산업이 좀 발달된 것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이거 버려야죠. 예수님도요, 가장 경계한 게 이 선민의식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을 너무 왜냐하면 내 민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야단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식에 꽉 차 있었어요. 자기들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얼마나 선민의식이 잘못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들어낸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려고 이방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민 만들 수 있어.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제 지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선민의식이 동족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민의식은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민의식은 배타적 애국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배타적 애국이 뭡니까? 다른 민족들을 싫어하고 멸시하면서 되어지는 애국이죠. 그건 애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볼 때는 바로 이런 배타적 애국을 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뭐 저도 그렇고, 이게 저도 안 그래야지라고 하는데도 이게
너무 오랫동안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그래요. 거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아세요? 그거 갖다 험한이라 그래요.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50대, 60대, 70대는 험한이 되게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험한에 대한 책을 딱 내놓으면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 미워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36년간 지배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일본이 우리를 미워해요? 되게 웃기는 놈 아니야. 방귀 낀 놈이 못 떤다고. 일본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는 일본은 우리한테 한없이 미안해이죠. 세계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가 400년 지배했잖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네덜란드 당연히 미워해야 돼요. 400년 동안 지배하고 노예로 삼았으니까. 근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안해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더니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네덜란드 대학에는 그냥 공짜로 간대요. 돈 안 내고. 왜냐하면 그 400년 동안 지배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분, 주변에 모든 식민지를 가졌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배했던 나라에 대해서 항상 미안함감을 갖잖아요. 뭐 영국이랑 인도도 보세요. 인도는 계속해서 영국에 대해서 미움을 던지는데 영국은 인도에 대해서 미움 얘기 안 하세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민들도 엄청 받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전에 수상됐던 사람이 인도계 아닙니까? 교육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해줘. 근데 여러분,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우리를 되게 미워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나도 사실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방귀 낀 놈이 어떤다고, 똥 싼 놈이 어떤다고, 왜 일본이 우리를 미워해요? 지들이 잘못했는데.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일본에 원래 원주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서 내려간 사람에 의해서 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 원주민 때 나라가 있었고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백제랑 일본 왕실이랑 되게 친했다 그래요. 근데 백제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2만 명인가의 수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백강 전투에서 그 2만 명이 몰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금강 하구의 어디라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아직 그 지점을 모르는데 아무튼 거기서 몰살을 당해요. 몰살을 당하면서 이제 일본에서 왔었던 모든 수군이 몰살을 당하죠. 그러면서 고흥에 내려가서 백제인들이 거의 일본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일종의 그 이제 피난을 가죠. 이민을 가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고대 왕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건너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일본의 서쪽에 해안 방어 성들이 많이 만들어졌대요. 해안을 방어하는 성들. 왜 만들어졌을까요? 반도에서 쳐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이 한국을 미워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천전전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그 인터넷을 한번 해서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본의 해적을 뭐라 그러죠? 왜구라 그러죠. 집에 가서 바로 인터넷 켜가지고 신라구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신라구는 뭐냐면 신라의 해적이에요. 여러분, 우린 잘 모르는데 신라 해적이 수백 년 동안 일본을 아무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신라의 제가 정확한 그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정부 자체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무너질 뻔했어요. 그 신라구 때문에. 하도 해안에 그냥 신라 해적들이 가가지고 그냥 그냥 원래 해적이라는 건 해변에 있는 나라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거기 해변에 있는 마을만 좀 이렇게 이렇게 뺐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황산대첩이라 그래가지고 이 일본 왜구가 어디까지 왔냐면 남원까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 지리산에서 농성한 적도 있었고, 그건 아주 특별한 일이고 대부분 다 해변만 이렇게 도둑질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라 해적은요, 해변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도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백 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신라구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애들 말 안 들으면,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뭐라 그랬죠? 누가 잡아간다 그랬죠? 우리 권사님, 큰 놈 말 안 들을 때 누가 잡아간다 그랬어요? 도깨비가 잡아간다 그랬잖아요. 호랑이가 잡아간다 그러고. 일본 말도 똑같은 말이 있답니다. 모쿠리 고쿠리라는 말이 있대요. 너 말 안 듣고 그렇게 울고 그러면 모쿠리가 잡아간다, 고쿠리가 잡아간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도 있었대요. 모쿠리는 뭘까요? 그게 몽골입니다. 고쿠리는요, 그게 고려랍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원나라와 우리 고려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일본을 2번 침략하잖아요. 그 침략했을 때 침략은 실패를 하죠. 태풍 때문에. 근데 그때 갔을 때 이 몽고와 고려의 연합군이 일본 사무라이들을 그냥 엄청나게 도륙을 했답니다. 일본은 그 당시 사무라이가 굉장히 낭만적이었었대요. 딱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이제 1대1로 싸우는 게 많았었답니다. 군대는 뒤에다 놓고 쫙 앞에 나가서 말 타고 나와서 나는 어디 가면 해 누군데 뭐 이러고 나서 막 활도 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전쟁에 이골이 난 이 원나라 군사가 그런 전쟁이 용납이 됩니까? 그냥 와서 하면 그냥 바로 활로 쏴 죽이고 그냥 쫓아가서 그냥 도륙을 내버리고 그래가지고요,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공포가 돼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게 모쿠리 고쿠리랍니다. 너 울면 모쿠리가 잡아간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일본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륙에서 이렇게 삐쭉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조선의 반도는 대륙이 일본을 찌르려고 하는 칼날이다라고 봤답니다. 그 실제 일본이요, 외국으로부터 침략받아 본 게 몇 번 없어요. 고려로부터 침략받은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에 미국으로부터 침략받은 게 2번째입니다. 본토 공격은요, 고려가 유일합니다. 일본도 미국도 본토 공격을 안 하잖아요. 오키나와까지 와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조선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미움이 뿌리 박혀 있답니다. 우리는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한론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게 아니라 이미 1000년 전부터, 저 백제 멸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의 그 침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라구 때부터 그냥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수천 년 이상 내려왔던 그런 그 원한들이 만들어져서 정한론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 이창호 집사 제일 만만한데 대답 잘해야 돼요. 1000년 동안 괴롭힌 반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36년간 지배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어느 놈이 더 나빠요? 우리 최 장로님,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본을 1000년을 괴롭혔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글을 읽다가 일본 임진왜란 전후를 거쳐서 쓰여진 책인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거 이제 지들끼리 그 회의하는 회의 내용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조선을 미워하는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우리를. 우리도 일본을 사람 취급 안 했지만 일본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1000년 이상 넘어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6년간 지배했던 그거 가지고 그냥 욕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증오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봐야죠. 그래서 저는 안중근 의사의,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이 최후의 진술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얘기잖아요.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은, 저격한 것은 동남아 평화를 위해서 저격한 것이다. 대한민국 조선을 침략하고 한일 합방을 하고 와서 총독 생활을 8년 9년 해서 그게 내가 조선의 원수라서 암살한 게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이 그 동남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그런 가장 큰 원흉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암살했다고 얘기를 해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그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배타적 애국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애국의 가장 큰 문제점을 바라본 사람이 누구냐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100년 전 사람이죠. 톨스토이는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말 없애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게 애국이라고 말합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애국이 뭐냐면,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국민만을 사랑하는 감정이 애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을 침략하고 학살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당연시 여기는 게 애국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이라는 감정을 없애야 된다. 톨스토이는 애국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저는 모든 걸 동의하지 않지만 많은 부분들 속에 톨스토이의 말에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국이 무엇이냐? 애국이 뭐예요? 애국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애국이에요. 우리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애국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를,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애국자는 선교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30만 명 이상이 지금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 3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나가 있죠. 그들이 여러분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제가 전주에 얘기했잖아요. 남수단의 올림픽 위원장이 여러분 선교사예요. 한국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남수단에 뭔 상관이 있어요? 뭐 무슨 사돈의 팔촌 중에 뭐 얽힌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복음 하나 들고 그 나라를 복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수단에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축구, 체육 이런 것에 함께 하면서,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비행기표도 못 사고 선수단 복도만 못 만들고 여기저기서 돈 끌어다가 모아가지고 그 선수들 데리고 와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예요.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나가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저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죠. 저는 그래서요, 이 땅의 최고의 애국자는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K문화가 세계의 접목이 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런 모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BTS가, 그 다음에 무슨 또 뭡니까? 블랙핑크가, 그 다음에 K컬처, K문화, K드라마, 그러면서 그런 모판 속에서 그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가 세계 안에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가 최고의 애국임을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국은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게 애국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봅시다. 3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애국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애국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가 애국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무슨 친일 종파라고 욕하고 무슨 수구 꼴통이라고 욕하고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막, 그게 애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나라를 분열하는 거예요. 애국은 그 정열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5천만의 국민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북한의 2,500만의 그 백성, 이 인민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정말 제외 외국인들이 한 1,000만 정도 된다 그러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국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되게 하는 것, 그게 애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애국자라고 그러면 전도에 힘쓰세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대회 나갈 때 여러분들 함께 하세요. 나가서 함께 전하고 그리고 훈련받고, 여러분 그게 애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게 애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부분 속에서 하나 더 여러분 이렇게 포함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멸망을 막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요즘에 세속화의 어떤 끝판을 가고 있죠.
이제 작년부터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인공지능의 끝이 무엇일까? 이거 가지고 지금 학자들 간에 고민들을 많이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끝은 뭐 이제 세상의 멸망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막 반대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테슬라 회장 같은 사람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인공지능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저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그렇지 않다, 인류에게 더 복을 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런 것이 팽배한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이 발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셔서 유발 하라라가 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호모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고 데우스는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이 지금 거의 필독서처럼 이제 익혀지고 있어요. 거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기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신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신처럼 되고자. 그래서 여러분 그 AI라고 하는 것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문명과 문화 이런 걸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지들끼리 질문하고 답할 거예요. 지구 환경에 가장 해가 되는 종족이 무엇이냐? 인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인공지능이 인간 모두를 학살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아야 돼요. 세속화를 막아야 돼요. 더 썩고 더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끝이 뭡니까? 바벨탑 아닙니까? 세속화의 끝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멸망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발달되어 있는 이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인간에게 다가올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쟁들 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과학이 집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분 참 이게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세속 문화로부터 이 세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세속화되어 있고 환락으로, 그 다음에 음란으로 정말 이 잘못되어 있는, 제가 이번에 올림픽에서 제가 참 참담한 걸 봤어요.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한번, 자, 사진 봅시다. 이렇게. 자, 이번 올림픽에서 저 여자가 동메달 땄더라고요. 자, 여자일까 남자일까요? 남자로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자로 생각하시는 분. 남자예요. 다 달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여자라고 나와가지고 여자들을 개패듯이 패가지고 그래서 동메달 땄어요. 여러분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가 지금은 남자들이 자기 여자라고 지금 그래가지고요. 자, 사진 하나 더 봅시다. 여기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카나다 대학 배구 시합이에요. 여자 배구 시합입니다. 앞에 있는 5명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로 생각하시는 분, 남자로 생각하시는 분. 여자예요. 문제는 뭐냐면 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5명이 한 팀에서 나와가지고, 배구는 몇 명이 하죠? 6명이 하잖아요. 6명 중에 5명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여자 대학 시합을 아주 초토화시켰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무슨 수로 저 사람들의 스파이크를 막습니까? 체력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경기 끝나고 샤워실에 갔어요. 얘네들이 어디 갔을까요? 우리 장로님, 남자 샤워실, 여자 샤워실. 여자 샤워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샤워된 여자들이 그냥 막 도망 나오고.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세속의 문화의 여러분 한 달 전에 화성에 무슨 뭐 이렇게 아파트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어떤 아줌마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뭐 남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성추행 당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화성 경찰서에서 막 그냥 윽박지르고 그래가지고 성추행범 되게 했다. 근데 그게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 있으면 여러분 그게 이제 이 불법이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난 여자야. 우리 교회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여길 왜 들어요? 그러는데 뭔 소리야, 나 여자인데.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지금 국회에 거의 10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는데 교회가 반대하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 있으면 안 되죠.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차별 있으면 안 되고 못 배웠다고 차별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받으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 뭐가 싹 들어가냐면 요 정전책성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여자라고 그러면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색차가 다르잖아요. XY잖아요, 남자는. 그런데 그런 염색차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싱 선수에 나왔고 지금 미국 카나다 대학 여자 대학.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골프에도 그렇고요, 모든 운동에 지금 여자들이 이러고 남자들이 이러고 나서고 있어요. 수영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자들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복싱 선수 이제 UFO에도 좀 이런 애들이 나왔어요. 여자 선수들을 그냥 개 패듯이 패가지고요. 지금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들. 이게 세속문화의 끝판인데 이걸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이거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막고 서는 게 애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끝장을 막아야죠, 우리가.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사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화장실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써야 돼요. 이제 그런 사회가 이제 곧 도래가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이거 교회가 막고 서야 돼요. 이게 애국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말씀만 좀 보면서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참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이 우리 속에 있죠. 자, 잠언 14장 34절인데 한번 같이 읽다 시작.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부패 지수가 세계 몇인 줄 아세요? 난 이게 너무너무 창피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찾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통계가 되게 많습니다. 뭐가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나라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개인 술 소비가 러시아와 대한민국 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안 먹는데 누가 그렇게 처먹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심각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출산율 세계 꽁찌입니다. 사기범자가 세계 1위랍니다.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벌이 크질 않아가지고요 사기범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감옥에 가서 보면 절반이 사기꾼들입니다. 이게 더 창피한 게 하나 있어요. 세계의 국가별 청렴도를 적은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이 국가별 청렴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32등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바르다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화장실에 이렇게 뭐 도서실에 노트북 두고 가도 누가 안 가져가고 뭐 스타벅스에서 이 휴대폰 두고 가도 누가 안 집어가고 그다음에 택배 온 거 아무리 쌓여 있어도 옆집에서 안 집어가고 뭐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아주 깨끗한 나라고 윤리적으로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청렴도 순위가 세계 32위예요. 싱가포르 세계 1위고 그다음 북유럽들이 2, 3, 4위 넘어가고 일본이 어디냐면 16위입니다. 대만이 28위고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밑에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죠. 창피하죠, 여러분들.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 의의를 세우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역할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찾으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이 나라를 구합니다. 군대가 온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인이 나라를 구합니다. 신명기서 6장 16장 20절에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를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의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세요. 사기꾼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에게 주지 않고 야근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땅은 의인이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모스서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없이 높이기 때문에 그게 애국입니다. 내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애국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애국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붙들어가지고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어떠니 저쩌니 이 정부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시고 전도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애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멸망을 막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문화들을 막아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문화를 정복할 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문화를.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을 의롭게 공의롭게 하기를 위해서 윗물이 아무리 썩어도 아랫물은 깨끗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조를 가지고 평생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 애국입니다.